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자, 오늘은 1월 27일, 바로 그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홀로코스트 하면은 이건 대량 학살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어, 독일의 그 나치, 그러니까 히틀러의 이제 그 명령을 받는 이제 아주 이상한 세력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일으키면서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유럽 전역에 펼쳐져 있던 거기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 민족을 갖다가 아주 집단적으로 학살을 하는 사건이 홀로코스트입니다. 뭐 유럽 전역에 이제 흩어져 살고 이제 있었죠. 뭐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한 3분의 2 정도를 갖다 학살, 뭐 예를 들어서 뭐 총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가스실에 집어넣어갖고서 가스를 질식사를 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강제 노역을 시킨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강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이동하느라고 추운 겨울날 뭐 먹거리도 없고 입을 거리도 없는 그런 상태의 유대인들을 이동시킨다고 기차 화물칸 같은 데다가 이제 잔뜩 때려 싣고서 이제 어디론가 데려가서 어 이제 수용소 같은 데서 이제 강제 수용하죠. 거기서 이제 뭐 노역을 시키고 또 가스 발사하고 이제 그런 사건을 벌였던 것이 홀로코스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홀로코스트와 같이 집단 학살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나치 일당들의 독특한 어떤 행정 체계가 이제 있었죠.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다음에 어, 아우슈비츠라는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의 얘기도 한번, 그다음에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통해서 나치 일당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집단적으로 학살할 수 있었는지 등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은 매년 1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로 학살당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날이죠. 이날은 2005년 11월 1일 유엔 총회에서 1월 27일을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을 하는 결의를 채택한 날이 되겠습니다. 1월 27일로 이 날을 정한 데는 이제 1945년 1월 27일 날 이 소련의 붉은 군대는 어딘지 모르는 게 좀 섬찟한데, 소련 군대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제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바로 1월 27일을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일로 이제 지정을 한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의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독일이 나치 정권과 그 협력자들에 의해서 유대인과 슬라브족, 그다음에 집시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관료적인 탄압과 대량 학살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바로 대량 학살이라는데 이제 방점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홀로코스트는 불에 의해서 희생된 재물이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홀로카우스톤에서 유래된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홀로코스트 하면은 바로 불에 의해서 희생된 재물이다. 그거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재앙을 뜻하는 슈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슈아라는 표현을 유대인들은 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홀로코스트의 결과 사망한 유대인은 575만 명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 뭐 반원이라면 하면 600만 명 정도 되겠네요.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을 갖다가 학살을 한 겁니다. 누가? 바로 히틀러가 이제 한 거죠. 그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는 히틀러가 1933년 1월 30일 독일의 총리가 된 지 1개월 만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럽 일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은 약 900만 명 정도 있는데, 그러면은 3분의 1을 갖다 학살했다는 얘기예요. 히틀러는 독일 내부의 정치적 통합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독일인을 인종적으로 또 우월한 그 민족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유대인이나 집시, 그다음에 슬라브족 하면은 이제 주 러시아 쪽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슬라브인을 인종적으로 열등한 민족이라고 간주를 한 겁니다. 그 참 어떻게 다 저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인은 우월한 민족이고 그렇지 않은 유대인이나 슬라브인, 그다음에 뭐 집시들은 어, 그 열등한 민족 이렇게 강조를 했다라는 얘기네요. 자, 이들을 독일이 인종적 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규정을 해서 산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참 그 이 배경으로 우리가 이게 두 가지를 갖다 이렇게 이제 거론을 했지만은, 정말 그 학살을 하게 된 동기가 참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단순한 그 히틀러라는 그 한 사람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집념이 아니고 뭐 뭔가 그 잘못된 생각,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된 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독일 내에서 이제 그 유대인의 그 탄압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압 정책이 시행되자 유대인 소유 기업은 배척을 받아 곧 파산했으며 유대인들은 실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회사도 못 다니는 거고, 그다음에 유대인이 운영하던 기업은 자꾸 이제 배척을 하고 배제를 하니까 파산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1935년에 뉘른베르크 법에 따라서 이 뉘른베르크 법은 이제 완전히 그 유대인의 바로 이제 시민권을 갖다가 다 뺏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독일인하고 결혼도 못하게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좀 뉘른베르크 법이 이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독일에 있는 모든 유대교 예배당과 유대인 기관이 사실상 다 파괴가 됐다.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 뒤 수천 명의 유대인이 집단 수용소에 감금되었고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의 재산은 또 몰수가 됐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이제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게토 안에서 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게토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거주 지역이라고 해서 외부와 차단된 그 일정한 구간을 갖다 게토라고 하죠. 그 게토화된 뭐 지역 하면은 뭔가 어, 가시철망이 쳐 있지 않더라도 뭔가 이 경계선이 이제 있는 그런 구간을 갖다가, 그런 구역을 갖다가 우리가 게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세 이상이 모든 유대인은 다윗의 별이라 씌워진 노란색 배지를 달도록 강요를 했다. 그 다윗의 별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 있는 그 별이,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근데 그런 표식을, 배지를 노란색으로 만들어 갖고 유대인들한테 다 이제 부착을 한 거네요. 근데 딱 보면은 저 유대인이야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러면서 바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접 국가의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옆에 나라에서 좀 히틀러 보고, 히틀러씨 그러면 안 되지, 응?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았어요. 1938년 9월 무솔리니, 이건 또그 파시스트죠. 이탈리아의 그 무솔리니는 독일이 반유대주의 종족법을 본따서 이 반유대법을 또 공포를 합니다. 참, 이게 이탈리아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이제 차별을 받았던 거죠. 1538년 오스트리아, 39년 체코슬로바키아를 이제 그 무솔리니가 이제 점령을 하고서 그다음에 합병을 한 다음에 거기서 어, 유대인들을 갖다 또 그렇게 이제 배척을 하고 그다음에 배제하고 이제 이랬던 거죠. 이제 헝가리라는 나라도 1938년에 히틀러 법을 모델로 해서 처음으로 또 반유대주의 법령을 갖다 또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헝가리에서도 또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루마니아의 반유대주의는 1937년 12월 옥타비안 국가가 총리가 돼서 그 일련의 나치 반유대주의 법률을 또 지지를 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이거 유럽 거의 전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을 갖다 배척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참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차별을 그 이제
받으면서 이제 살아온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 디아스포라라고 해갖고 떠돌이 생활을 계속한 거잖아요. 자기 종족이 갖는 특정한 그런 지역, 즉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나라에 가서도 흩어져 살고 저 나라에 가서 흩어져 살고. 그러나 유대인이라는 그 표식은 늘 따라다니니까 저렇게 히틀러 같이 아주 오묘한 그런 그 정치 지도자가 이제 나타나니까 저런 그 차별을 받고 배제를 당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죽음까지 가는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났죠. 네. 마다가스카르 계획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 자, 2차 대전 초에 독일군이 이제 연승을 합니다. 그 유럽에 있는 거주 유태인은 나치와 그 의정복치하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연승을 하면서 뭐 폴란드도 침공을 해. 그다음에 프랑스에 가서 또 비시 정권을 세워서 또 프랑스도 점령해. 뭐 오스트리아 또 치고 들어가. 뭐 이게 지금 거다가 이제 나폴레옹이 그, 어, 그 러시아를 그 이제 치고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배경 그걸 배경으로 해서 쓴 그 이제 소설이 톨스토이의 그 전쟁과 평화죠. 네. 그 이제 그런 이 뭐라 그럴까 그런 거와 같이 이 히틀러도 또 이제 소련을 또 이제 침공을 하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정말 유럽 전체가 이제 완전히 그 전쟁이 도가니 속으로 이제 빠져들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아, 히틀러가 이제 그, 이 게르만 민족이 어떤 그 우수성 이제 그거에 빗대 갖고 이제 유대인을 갖다 이제 학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계속 그런 차별과 그다음에 그 뭔가 같은 그 자꾸 그 괴리시키고 분리시키는 그런 그 이제 작업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보면 그곳의 유대인들은 모든 인간적인 권리를 상실하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그다음 괴토가 되고 그래서 이제 집단 수용소에 감금이 돼요. 근데 집단 수용소라는 것도 뭐 사실 저 수백만 명, 900만 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거기 수용을 하고서 이제 그것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뭐 먹을 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일을 시키든 뭘 하든. 그러니까 이제 마다가스카르 계획이 이제 있듯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그 정책을 갖다 이제 수립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당시 나치는 이미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도의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면은 1940년에 구상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무렵이죠. 마다가스카르 계획이 마다가스카르 섬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프리카에 보면은 그 남부 오른쪽에 보면 커다란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마다가스카르 섬이에요. 그쪽으로다가 유대인들을 전부 몰으려고 한 거예요. 다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참 끌어모아가고 다 그 섬에 갖다 이제 수용을 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친위 대장 하이니 히물러가 이제 가서 통치를 하면서 수백만 명의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갖다 거기다가 이제 재정착시키고서 거기를 특별 구역을 만들려고 이제 만든 계획이 바로 이 마다가스카르 계획입니다. 이 밑에서 이제 소개될 그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아이만 그 책에 이제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책에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그 이제 책에서 좀 이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계획은 영국과의 평화 없이는 결코 실시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근데 영국이 찬성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영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더군다나 저때 이제 처칠이 이제, 뭐, 이 독일 나치, 뭐, 그냥, 일사항전하고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서 이제 그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러시아를 침략하고 나니까 실용성이 그게 없어졌다 이거예요. 마다가스카르 섬을 이동시키는 게. 그래서 결국은 저 계획은 계획만 세웠다가 이제 실행을 하지 않은 결국 무산된 그런 그 프로그램이었다. 그 뒤에 이제 양명 높은 이제 반제 회의가 이제 열립니다. 이제 반제 회의라는 이 반제라는 그 이제 저 조그만 도시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 마지막 해결책, 최종 해결책이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집단 수용소에서 이제 학살하는 거예요. 자, 1번 볼까요? 홀로코스트는 유럽 내 유대인을 집단 학살하려 했던 나치의 마지막 해결책에서 절정하였다.
마지막 해결책이래. 최종 해결책. 저 최종 해결이라는 게 결국은 집단 학살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반제 회의. 1942년 1월 20일 날 베를린 교회 그로센 반제에서 이제 있었던 회의입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비롯해서 15명의 나치 주요 관료들이 모여서 나치 친위대 분대장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를 주제로 유대인 문제의 마지막 해결책 엔들레중 마지막 해결책을 이제 거기서 논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해결책이 무엇이냐 하면 그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회의에서 취해진 결정은 모든 유대인을 체계적으로 동부에 있는 수용소로 이주시켜 그들을 적절하게 처리한다. 적절하게 처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처리한다라고 돼 있지, 죽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참, 그래서 이제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이제 거기서 이제 말이 나오는데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 일부는 철저하게 학살될 것이며, 근데 공식적으로 학살 처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일부는 적절히 처리될 것이며, 뭐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 다음에 그 밖의 유대인은 거대한 노동부대로 편성될 것이지만 소모적인 노동과 빈약한 식사로 그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거나 집단 학살 수용소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제 강제 수용소로 이제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모적인 노동. 아마 소모적인 노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거겠죠. 여기에 이제 어떤 그 물건을 잔뜩 쌓는 게 있어요. 산더미 같이. 그걸 저쪽으로 옮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냥 하나씩 들어서 올려갖고 저쪽 뭐 몇백 미터 떨어진 데다가 또 산더미 같이 갖다 쌓으면 그걸 갖다 다시 이쪽으로 옮기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모적인 노동이죠. 그런 그 소모적인 노동을 시키면서 먹을 거리를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식사도 부실하고 뭐 죽 한 그릇 이렇게 떠준다든가. 그럼 결국은 사람이 이제 허약해지면서 이제 죽게 되겠죠. 그렇죠? 먹는 건 없고 계속 소모적인 노동을 시키고 뭐 노동하다 쓰러지면은 뭐 채찍질을 해갖고서 또 뭐 일으켜 세운다든가 그러다 보면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또 수용소 같은 데로 집어넣으면 거기서 이제 학살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강제 수용소예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학살 방법은 가스실에서 가스를 마시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가스로 이제 질식사를 시켜버리죠. 가스실에서 나온 시체는 인근 화장터로 옮겨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400여만 명의 유대인이 아우슈비츠, 마이다네크, 트레블린카, 헤움노, 소비보르, 벨제크 등 집단 학살 수용소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가장 악명 높은 그 수용소가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죠. 그래서 저렇게 집단 학살 수용소에 400여만 명이 죽었는데 전쟁 기간 통틀어서 나치에게 학살당한 유대인의 수는 총 57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진짜 용서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특히 나치 잔악 행위에 의해 간접적으로 희생된 사람, 그다음에 반유대인, 반만 유대인인 사람 있을 거잖아요. 유대인끼리 이 결혼을 해서 난 그 유대인이 아니고 뭐 아버지나 엄마가 유대인인데 다른 종족하고 결혼을 하는 반유대인이죠. 그런 반유대인, 그다음에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그 희생자 수가 600만 명이 훨씬 넘어갈 거라고 보여내는 것이네요. 그러면 근 유럽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의 3분의 2가 저렇게 학살로 인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300만 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을 세운 거잖아요. 정말 참 이스라엘 민족도 보면은 참 그 엄청 그 잔악한 행위에 의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러면서 살아남은 그런 종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전쟁은 1945년 5월 8일 끝났으나 이게 저때가 이제 독일이 항복했을 때죠. 유대인 사회가 겪은 피해는 완전히 치유되지가 않는다. 치유될 수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희망은 이스라엘의 건설과 그 유지, 그리고 나치 전범의 재판 회부에 쏠려 있다. 자, 벨푸어 선언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국 그 외무부 장관인 벨푸어가 이제 벨푸어 선언을 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땅 거기에 그 이제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영국군이 철출하면서 그쪽에다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라고 한 게 바로 벨포 선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많은 생존자들은 연합국이 운영하는 난민 수용소에 머물. 살아남은 그 생존자들은 연합국이 운영하는 난민 수용소로 가면 좀 당연히 대우가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은 점령하고 있던 팔레스타인에서 철수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거기다 건국을 하게끔 해줬다는 얘기죠. 저게 바로 벨푸 선언을 갖다 이제 현실화시킨 거예요. 1948년부터 51년 사이 거의 70만 명이 가까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를 했으며 이 중 13만 6천 명이 유럽이 유대인 난민이었다. 여섯 번째 해볼까요? 홀로코스트 비극은 유대인이 집결하여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히려 그런 어떤 그 추동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홀로코스트 추모일은 이스라엘에서는 오늘, 그 밖의 지역은 4월 19일 또는 20일. 오늘은 그러니까 그 이제 이스라엘에서 기념하는 날짜하고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 그 기념하는 날짜가 다르네요. 네. 자, 바로 오늘을 그 이제 홀로코스트 추모일로 하는 것은 유엔 총회에서 정한 거고 4월 달은 1943년에 바르샤바 게토 봉기가 시작된 날을 기념으로 해서 이제 정해진 것으로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이 주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홀로코스트의 비극은 이제 이렇게 현실화돼 갖고 그 비극은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건국함으로 인해서. 자, 또 책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는데 이 책이 엄청 많이 팔린 책입니다. 진짜. 이 빅터 프랭클이 이제 이 죽음의 수용소,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생활을 갖다가 소설을 마치 쓴 거예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여기서 이제 will to meaning이라고 의미의 의지.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열악한 그 수용소 생활이지만 어떤 그 삶에 대한 의미, 그것을 잃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결국 사람이 죽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 어떤 삶의 의미에 대한 의지를 갖다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킨 이 빅터 프랭클은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 살아남은 그 나머지 유대인들이 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정말 이를 악물고 버티고 버텼던 거겠죠. 예, 여기서 진짜 음, 뭔가 고난스러울 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걸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그 행복을 느낀다. 그건 이제 상대적인 행복이죠. 이 책에 실제로 그런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상대적인 행복감을 느껴가면서 물론 그 상대적인 행복이 진짜 현실에서 행복이라서가 아니죠.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삶의 의미를 거기다 부여를 해갖고 그에 대한 의지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거 정말 굉장히 유명한 그 책이니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그 이제 제목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은 어, 이 한나 아렌트가 이제 쓴 거죠. 이 한나 아렌트가 이제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어찌어찌 해갖고 이제 이 그 한나 아렌트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이제 성공적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미국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그 교수가 이제 됐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유대 민족이 그 박해당했던 것을 이제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런데 그 앞에서 최종 해결책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어 진짜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았지만 종이장 위에서 사인을 척척하면서 어 이제 결재를 해서 이제 그 공문을 그 이제 이하부대로 하달하면은 그게 바로 이 집단 학살을 하는 그 명령서나 다름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만은 자기는 자기 손으로 어느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하죠. 하지만 그가
일필휘지로 그냥 서명을 한 그 하나의 명령서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이제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여 보면은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이라고 돼 있죠.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굉장히 극악무도한 일이에요. 사람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그러나 이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서류에 사인만 하는 걸로 인해 갖고서 그 많은 사람이 이제 죽었던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저지르는 일들이 엄청난 악을 갖다 만들어내는데 그걸 모르고 사람은 그런 결정을 하고 또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악이라는 어떤 인간의 어떤 지고지순한 선에 반대되는 그런 인류에게 인간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그 악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악함도 서류에 서명을 하듯이 그냥 베이널리티, 그냥 진부하게, 평범하게 자꾸 느껴진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학살 행위도 아주 평범하게 하게 된다는 그런 이제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히만은 앞에서 그 최종 해결책을 이제 수행을 했던 아히만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히틀러는 뭐 자살을 하고 이제 뭐 이러면서 이제 아르헨티나로 이제 도망을 가죠. 아르헨티나에 가서 이제 신분을 세탁하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아마 그 아들이 뭔가 말을 한마디 잘못해갖고 이 아이만의 존재가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세계적인 이 첩보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그 첩보기관이 어, 그 아이만을 이제 체포를 한 거예요. 이 아르헨티나까지 쫓아갔고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압송을 해갖고 이스라엘 법정에 세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 또 제형 법정주의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법전에 쓰여 있는 죄명 그게 아니면은 이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제형 법정주의잖아요. 근데 이런 집단 학살이라는 게 어디도 이 형법 육법전서에 써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집단 학살. 그래서 이제 아이만을 이스라엘 법정에서 그 재판하지 말고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제 세우자라고 이제 일부에서 주장을 했는데 이스라엘 법정이 이제 그에 개념치 않고 반드시 그냥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갖다가 자신이 그 경험했던 삶과 그런 내용들을 쭉 망라해갖고 쓴 책이 한나 아렌트라는 어, 그 교수가 여자입니다. 그 쓴 책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입니다. 아이만 인 예루살렘, jerusalem. 이 책도 제가 읽은 이 책은 번역이 굉장히 거칠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읽기가 어려웠는데 하여튼 책을 잘 선택을 해서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감히 주장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 대해서는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아이만 이 두 책을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저 당시 상황과 그 유대인 학살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연전에 2월 달이 굉장히 저희 신부님 설명으로는 2월 달이 유대민족 굉장히 바쁜 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2월 달 뭐 한 해가 시작됐으니까 뭐 하고서 제가 이제 그 거래처에다 이제 통보를 하고서 이스라엘을 갔었어요. 2월 달에 몇 년 전 2월입니다. 아마 2017년 2월인가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저는 이제 어, 월요일 날인가 제가 도착을 했는데 평일인 줄 알고 그 도착을 하면서 이왕 왔으니까 좀 예루살렘을 좀 구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어찌어찌 해서 이제 그쪽 그 무역 담당 이제 중역이 나와갖고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그다음에 통곡의 벽에 머리를 맞대고 이제 당시에 아주 착잡했던 국내 정치 상황을 좀 개선해 달라고 이제 막 이제 빌고 그랬던 적이 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 학자가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그 민족하고 우리 한민족하고는 노아의 홍수 때 헤어진 그 한 그 형제다. 그래 그런가 우리 형제의 나라 하면은 뭐 터키도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을 터키의 그 아니 이스라엘을 형제의 나라라고 이제 그러면서 뭐 집회할 때 보면 이스라엘 길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참 정말 그런 건지 그건 저로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서 느낀 게 그 사람들하고 이제 텔라비브 그 해안가 그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한번 같이 하는데 물론 그 지중해 성기오니까 2월 달인데 제가 진짜 어, 아주 가벼운 옷차림으로 이제 가서도 춥다는 걸 못 느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전 거기서 또 정말 뭐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우리랑 비슷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식습관에서 이제 그렇죠. 우리도 보면 밥상에 뭐 이 조그만 그릇에 반찬을 담아갖고 엄청 많이 늘어놓고서 이제 식사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더라고요. 온 상에 잔뜩 그 차려놨는데 조그만 접시에 그냥 어민족이 담아갖고서 쫙 늘어놓고서 이제 먹는데 물론 이제 주식은 다르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밀을 거기서 이제 재배를 해서 이제 이 빵을 만들어서 그 오병이어에 나오는 그 빵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그 주식으로 먹습니다. 뜯어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맛있게 뜯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식으로 쌀을 먹죠. 그거는 이제 중동이라는 그 환경과 그다음에 이 동북아라는 그 환경 이게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식만 다를 뿐이지 그 밥상 차려놓고 먹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우리랑 비슷하다고. 하여튼 가서 진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게 협상을 하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상업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그냥 까다로워요. 협상이 안 되더라고요. 협상 실패하고 왔는데 물론 가격을 좀 깎으려고 갔다가 이제 한 푼도 못 깎고 이제 돌아온 그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언뜻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화두를 보고서 어, 노아의 방주 때 우리랑 헤어진 그런 같은 형제의 지간이다라는 말을 누가 한 것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스라엘을 갔었던 그 어, 추억과 함께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죠. 마국간에서.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 가서 이제 그 성장을 하는데 음, 제가 그 귀국하는 날 아침에 호텔에서 나와갖고서 비행기가 밤 비행기라서 하루가 이제 이렇게 남았는데 그 나사렛을 한번 좀 갔다 오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사렛을 좀 가려고 하는데 교통편이나 이런 걸 좀 알려달라고 이제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뭐 어떻게 연락을 하더니 그 관광 프로그램에 이제 저를 갖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 앞에 이제 그 버스가 와서 이제 픽업을 해갖고 이제 한 바퀴 돌고서 이제 저녁 때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는데 덕분에 이제 그 지중해 안을 따라가고서 이제 그 서쪽 루트를 쭉 올라가면서 이제 어, 갈릴리 호수를 갔죠. 골란공원까지는 못 갔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데 거기를 가서 그거 보고 그날은 비도 오고 바람이 불어갖고 진짜 호수가 얼마나 큰지 꼭 바다 같더라고요. 정말 그 비바람 불고 그럴 때는 그 배사람들도 무서워할 정도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리고서 이제 그 요단강을 따라가고서 쭉 이제 다시 이제 그 텔아비브 쪽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오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주셨던 그 요한강가 그거 보니까 마태복음인가 그 이제 세례에 그에 관련된 그 이제 그 귀절이 있죠. 그 귀절을 갖다가 그게 나라 말로 적어갖고서 그 담장에 그 이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된 게 이제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요르단강이 거기서 본 요르단강의 물빛이 그냥 이게 좀 초록색 가깝더라고요. 물이 그렇게 깨끗하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이 뭐 더러운 물이다라는 생각도 안 들었어요. 쫙 위에서 보니까 뭐 막
세례를 그 이제 체험한다라고 해갖고서 뭐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뭐, 어, 그 군데군데 있는 그 이제 성당, 성지죠, 말하자면은.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그 있었던, 하여튼 그 성당도 이제 가서 잠깐 들어갔다 보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텔레비브 쪽으로 쭉 내려왔는데, 하여튼 뭐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곳을 봐갖고, 제가 체계적으로 그 기억을 갖다 말씀을 지금 당장 드릴 수 없는 그런 아주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저는 생각지도 않게 이제 성지순례하듯이 이렇게 한 바퀴 휙 돌고 왔는데, 어, 정말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카톨릭 신자로서, 어, 와, 이게 예수님의 고향하고 성장한 곳을 왔는데, 그래도 여길 군데군데 안 보고 가면은 큰 후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그때 무리를 해서 한 바퀴 돌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얽힌 여러 가지 그 이제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관광객을 따라서 제가 혼자 돌아다니는 바람에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그 깊이 그런 것은 제가 많이 접하거나 느끼고 그러지는 못했고, 그냥 관광 다니듯이 한번 이렇게 쭉 돌고 온 적이 있는데, 글쎄요, 성지순례 가듯이 그렇게 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즉 신부님하고 같이 다니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 어찌됐든, 지금 홀로코스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까지 좀 드렸네요. 예, 하여튼, 그 홀로코스트, 거기서, 그거에서 숨진 많은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이모티콘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란 TV의 김영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